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40장 존 쿠투프 로인트의 영광과 좌절. 유대인은 금융업에 강하다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금융업자라든가 유대인이 금융업계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하지만 유대인이 미국 금융업계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진 것만은 사실이다. 금융업계의 거물이 된 인물 솔로몬 브라더스사를 다시 일으킨 존 쿠투프 로인트를 둘러싼 드라마를 소개하겠다. 솔로몬 브라더스사는 1910년에 솔로몬 삼형제가 설립했다. 1950년대까지는 그다지 눈에 띄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주정부 등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권을 취급했었다. 60년대로 들어서자 솔로몬 브라더스사는 사업 확대로 노선을 변경하고 주식 발행의 인수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때 반세기에 걸쳐 이루어온 채권 취급의 실적이 솔로몬의 신용이 되었다. 솔로몬사가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할 때 전부를 사들이고 정부 채권은 한도에까지 대량 낙찰했다. 그 후 타협 주도권을 쥐겠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공격 전략이었다. 미국 채권 시장은 1981년에 하루 매상고가 약 280달러였는데 90년에는 1180억 달러까지 급성장했다. 그 거대 시장 안에서 솔로몬사의 자금력은 상당했다. 83년 솔로몬사의 주요 증권 보유고는 하루 평균 79억 달러였다. 게다가 그 2배에 이르는 채권이나 주식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 자본금이나 준비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도 미국 채권 시장의 25%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었다. 1983년에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에 이어 세계 3위의 투자은행으로 성장했고 그해 솔로몬사의 자본 조달액은 160억 달러였다. 그리고 90년의 총 수입은 89억 5천만 달러, 총 자산 1098억 달러에 이르렀다. 회사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데 공헌한 중심적인 리더는 1991년 8월까지 회장을 역임한 존 쿠투프 로인트였다. 그는 1951년에 오벌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 후 2년 동안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 귀국 후 친구의 권유로 솔로몬사에 입사하여 종군 지방 채권 담당 인턴 사원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증권업계가 엘리트 업계가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류 업계였다. 하지만 그는 1963년에 벌써 솔로몬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으니 결코 평범한 사원은 아니었다. 쿠투프 로인트는 그 이야기를 매우 겸허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솔로몬사에 입사할 무렵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일도 없이 갑자기 선배 옆에 배치를 받았고 선배가 하는 대로 흉내를 내면서 저절로 터득해 일을 배웠습니다. 단 일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조건으로 다음 5가지를 들겠습니다. 1. 계산에 밝아야 한다. 2.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정도의 기억력이 있어야 한다. 3. 상황 변화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4. 광범위한 정보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다행히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영리해서가 아니라 넓은 인맥 덕분에 남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난 최상의 조건을 추구했습니다. 항상 파느냐 마느냐, 사느냐 마느냐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타협이란 그 순간에 어느 쪽인가에 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판단과 인간관계의 요소가 내 능력의 대부분입니다. 증권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질과 조건은 분명 쿠트프 로인트가 한 말이 맞다. 그 사람은 이 능력들을 발휘하여 솔로몬사를 세계 최대의 증권회사로 키워낸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적한 인간의 판단과 인간관계의 요소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거인 쿠트프 로인트는 그 지위에서 쫓겨나 모든 영광을 잃게 된다. 1991년 4월 그는 부하 직원에게서 같은 해 2월에 있었던 미국 국채 입찰에 부정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그대로 넘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재무성에 보고나 사죄도 하지 않았다. 솔로몬 브라더스사가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 1회 입찰에서 낙찰할 수 있는 한도액 35%를 넘는 많은 양의 국채를 낙찰했을 뿐만 아니라 발행일 거래에서 2억 달러를 넘는 것은 재무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1990년 12월에서 91년 5월까지 4번에 걸쳐 부정 입찰을 했다. 사건은 쿠트프 로인트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직속 부하가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이 드러난 것은 1991년 6월 22일이었다.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8월 16일 쿠트프 로인트 회장, 토마스 스트라우스 사장 등 경영 관계자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동시에 그때까지 사회 임원이었던 워렌 바회트가 회장에 해외 근무에서 막 귀국한 데릭 몬이 사장에 취임했다. 새로운 경영진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회트는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사임한 구 경영진에 대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통고를 함은 물론이고 회사 설비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증권금융업계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재능보다도 우선 비즈니스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교인이든 인종이나 국적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비즈니스 사회로부터 책임을 추궁받고 추방당한다. 이것이 유대인이 사는 구미 사회의 규칙이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현명한 상거래. 슈멜케 로케아는 결혼을 하게 된 요즘까지 계속해서 탈무드만 공부했다.
장인은 그가 장사에도 정성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내준 지참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것을 승낙했다. 슈멜케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비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며 탈무드를 뒤적였다. 그는 탈무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다. 돈이 잘 벌리는 장사를 하려거든 남이 취급하지 않은 상품을 취급하라. 돈이 잘 벌리는 장사를 하려거든 남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라. 슈멜케는 쾌제를 불렀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로 달려가서 한참 동안 마땅한 상품을 찾던 끝에 겨우 취급할 상품을 찾아냈다. 그것은 손가락이 없는 장갑과 발가락 5개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양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2가지 상품은 모두 팔리지 않았다. 그는 또 한 번 탈무드를 뒤적여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런 구절을 읽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팔리는 상품과 교환하라.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팔리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팔리는 상품과 교환하라.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슈멜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 나가서 중개인 2명을 찾아냈고 2가지 상품을 그들에게 1가지씩 넘겨주면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상품과 교환해 달라고 부탁했다. 2명의 중개인은 라이프치히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같은 날 슈멜케는 2 중개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고생 끝에 상품을 겨우 바꾸었다고 쓰여 있었다. 슈멜케는 몹시 기뻐했다. 며칠 뒤 교환한 상품이 슈멜케에게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양말을 가지고 간 중개인에게서는 장갑이 왔고 장갑을 가지고 갔던 중개인에게서는 양말이 왔다.